수심 18m, 수온 4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한국 UDT 요원 6명이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서해 한복판에 중국이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양식장이라고 했죠. 하지만 양식장 아래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조사에 나서자 중국 동부전구 사령관은 비웃었어요. 한국 해군이 여기까지 올 수나 있어.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CIA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행동을 손 놓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6명을 바다 밑으로 보냈습니다. 이건 한국 해군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작전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댓글로 한국 화이팅을 남겨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2월 초 아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평택 해군작전 사령부였습니다. 저는 연락관실 모니터 세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CIA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분석관 마크 셰퍼드입니다. 23년째 CIA에서 바다를 분석해왔죠. 한미연합사 정보공유 프로그램으로 이곳에 파견된 지 14개월째였습니다. 매일 위성사진을 보고 보고서를 쓰고 워싱턴에 올리는 일상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정우 대령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정보단 서해 분석과장이에요.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보고서를 건네고 핵심 한 줄만 하는 사람이에요. 감정도 없죠. 늘 같은 표정,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접 걸어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셰퍼드 분석관.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태블릿 화면에 서해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바다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구조물이었습니다. 16기가 서해 중간선 부근에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죠. 2018년부터 설치된 겁니다. 현재 16기. 3개월 내 28기 계획입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남중국해 인공섬이 7개였어요. 파이어리크로스초, 수비초, 미스치프초였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죠. 서해에 28개를 세우겠다니.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합니다. 남중국해 때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필리핀이 깊은 우려를 표했고, 베트남이 깊은 우려를 표했고,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공섬 위에 활주로가 깔렸죠. 아, 깊은 우려. 같은 자료 하단에 감청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동부전구 해군 부사령관 왕젠궈 중장이었습니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3기나 직접 지휘한 인물이에요. 그 공로로 중장까지 올라갔죠. 그 사람의 참모회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서해에 함정을 보냈다고. 상륙함이라고. 전투함이 없어서 수송선을 보내는 해군이야. K-팝은 잘하는데 바다는 모르나 보군. 다음 발언도 이어졌어요. 조사선? 과학자들이 탄 배로 뭘 하겠어. 막아. 한국은 미국 뒤에 숨어서 항의서나 쓸 나라야. 솔직히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도 똑같았거든요. 필리핀이 소리를 질렀고 베트남이 항의했고 미국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를 쓴 사람이 접니다. 2014년 파이어리크로스초 분석을 총괄했었죠. 군사기지화 전조라고 보고서에 썼어요.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움직였죠. 3년 뒤 거기에 미사일이 올라왔습니다. 12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다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30분 뒤 한정우가 위성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구조물 상부에 뭔가가 보였어요. 가늘고 긴 것 2개가 솟아 있었죠. 군용 통신 안테나입니다. 군 전용 주파수 통신 장비예요. 양식장에 왜 이게 있습니까?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2014년에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상관측 장비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올라가고 마지막에 미사일이 올라갔습니다. 2014년에도 이렇게 시작했어.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정우는 그 말만 하고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UDT 서해 전대조장이 어젯밤 출항했습니다. 출항 전 진해 관사에서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7살 딸이 있습니다. 딸이 파란 비즈 팔찌를 아빠 손목에 묶어줬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나한테 다시 줘라고요. 조장이 알겠다. 꼭 갖다 줄게라고 했답니다. 팔찌를 잠수복 안쪽에 넣고 출항했다고 합니다. 7살짜리 딸이에요. 아빠가 수온사도 바다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겠죠. 꼭 갖다 줄게. 수온사도 바다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한정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해작사 결정입니다. 서해 함대 전투함 12척 전부 서해 배치. 부족부는 상륙함과 군수 지원함으로 충원합니다. 오늘 16시부로 구조물 반경 5km에 한국 해군 감시선을 배치합니다. 중국 해경 앞에 진을 치겠다고 전투함이 모자라서 상륙함까지 끌고 나오면서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입니다. 서해가 뚫리면 인천항이 노출됩니다. 한국 물동량의 28%에 해당하죠. 수도권 2,600만 명이 중국 감시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정우는 그걸 알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작사가 중국 해경 감시선 앞 500m에 아군 초계함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눈앞에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500m라는 건 해경 감시선 코앞에 초계함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상륙함까지 끌고 나와서 중국 동부전구를 감시하고 코앞에 초계함까지 세우겠다는 겁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만 상대해봤어요. 전투함도 부족해서 상륙함을 돌리는 해군이 중국 동부전구를 상대한다고. 이건 CIA가 미 제7함대에 요청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혼자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전투함 숫자가 곧 능력입니다. 12척으로 120척을 상대하겠다는 건 분석관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500m는 구경하겠다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위였어요. 한정우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UDT 서해 전대가 작전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UDT 작전 준비 태세를 참고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3일 뒤였습니다. 평택 연락관실이었습니다. 감청 자료가 도착했어요. 왕젠고의 참모회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조사선이 구조물 해역에 접근했다가 중국 해경의 2시간 대치 끝에 철수한 직후의 발언이었죠. 맞지? 2시간 버티다 돌아갔어. 한국은 원래 그래. 목소리만 크고 행동은 없어. 남중국해 때 필리핀이 똑같이 했지. 소리 질러봤자 결국 물러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2016년 스카보로숄에서 필리핀 어선이 중국 해경의 물대포를 맞았어요. 국제재판소에서 이겼지만 바다는 그대로 중국 손에 있었죠. 한국이 그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음 발언도 이어졌어요. 외교항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종이 한 장 오겠지. 한국이 깊은 우려로 바다를 지킨 적이 있나? 없어. 미군한테 전화할 거야. 그게 한국의 전부야. 깊은 우려로 바다를 지킨 적이 있냐는 말.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나라도 없었어요. 그리고 타임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왕젠고가 28기 완성 시한을 앞당겼어요. 4월에서 3월로 당겼습니다. 3월까지 끝내라. 한 달에 6기씩 설치 속도를 올렸어요. 3월이면 28기가 완성됩니다. 남중국해에서 10년 걸린 일을 서해에서는 8년 만에 끝내려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같은 날 오후에 감청 자료가 하나 더 왔어요. 왕젠고가 추가 구조물 설치를 지시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22번째. 다음 주 23번째. 한국이 막을 능력이 있어? 없지.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어요. 전투잠수조, 그러니까 수중 전투 전문 특수부대를 구조물 하부에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였죠. 수중까지 막았다. 이제 빈틈이 없어. 약한 개가 짖는 법이지. 약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니터에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한국 조사선이 두 번째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중국 해경 8척이 보였어요. 그 사이사이에 해상민병대 어선 30척이 깔려 있었어요. 조사선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죠. 어제라면 여기서 2시간 버티다 철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화면 오른쪽에서 한국 호위함 2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선 사이를 향해 직진했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선 한 척이 옆으로 밀려났어요.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두 번째 어선이 밀렸어요. 선체끼리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교신에 잡혔죠. 세 번째도 밀려났습니다. 호위함 뒤에서 조사선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해경이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경고방송이 울렸지만 한국 호위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약한 개가 짖는 법이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한 개가 어선 세 척을 밀어내고 전진하고 있었어요. 리우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제이슨 리우였습니다. CIA 중국 전략 분석관이고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12년 동료였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위함이 어선을 밀었다고. 에스컬레이션이야. 동맹 조율 없이 이런 짓을 하면 미중 관계가. 리우, 숫자를 봐. 중국 동부전구 구축함 38척, 잠수함 24척, 해경 120척. 한국 서해함대 전투함 12척. 세대 1이 아니라 10대 1이야. 근데 밀고 있어. 2016년 스카보로 쇼리랑 똑같아.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다르다. 스카보로에서 필리핀은 밀리기만 했지. 한국은 밀고 있어. 리우가 한 박자 쉬더니 말했어요. 마크, 2014년 내 보고서가 맞았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때 내가 틀린 것도 있어. 혼자 오르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리우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저는 보고서가 맞았다는 것에만 집착했죠.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중요했는데. 하지만 한국은 리우한테도 저한테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한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어요. 조사선이 오늘 다시 출항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제 호위함까지 동원해서 밀고 들어갔는데 또 나간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해작사가 이번엔 구축함 한 척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호위함이었는데 오늘은 구축함이에요. 내일은 뭘 보내려는 걸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부터 올렸을 거예요. 상황 분석하고 위험도 평가하고 대응 옵션 3개를 만들었겠죠. 보고서가 올라가면 회의가 열리고 회의가 끝나면 추가 분석 요청이 오고 그러는 사이에 3주가 지나죠. 이 사람들은 보고서가 아니라 구축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한 단계씩 올리고 있었어요. 포기를 안 합니다. 밀리면 더 큰 배를 보내요. 미국한테 도움도 안 청합니다. 이건 무모한 건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건가? 일주일 뒤 평택 연락관실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UDT 1차 수중정찰 보고서였습니다. 감시망 외곽 15km 지점에서 소형 잠수 추진체를 투입한 뒤 구조물 반경 200m까지 접근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원거리 관찰만 수행했습니다. 그물망 구조와 해저 지형을 확인한 뒤 복귀했어요. 진입은 시도하지 않았어요. 내부 경비 유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UDT를 보냈다니. 수중으로 해경 8척이 24시간 도는 해역에 보냈다니. 원거리 관찰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UDT급 특수부대라면 15km 밖에서 잠수 추진체를 타고 접근하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 그물망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가져올 순 없었습니다. 전력 차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0대 1이에요. 거기에 해경 8척, 그물망, 센서까지. UDT 6명이 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한정우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태블릿에 스캔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같았지만 걸음이 빨랐습니다. 정찰조가 원거리 관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가지가 나왔습니다. 구조물 하부에 수중음향 센서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센서가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한정우가 화면을 넘겼어요.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를 잇는 선이 보였습니다. 바닷속에 깔린 광 케이블이었어요. 16기 전체가 실시간 데이터 전송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16기 전체 연결. 예상의 10배입니다. 감시초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방공식별 구역, 그러니까 적 항공기를 감시하는 시스템에 맞먹는 해양 감시 체계였어요.
남중국해 인공섬 7개가 2014년에 어민 대피소에서 시작해서 2024년에 전투기와 미사일로 끝났습니다. 10년 걸렸죠. 서해 16기는 2018년에 시작해서 지금 8년째였어요. 타임라인이 겹치고 있었어요. 이 광케이블이 완성되면 서해를 지나는 모든 잠수함이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한국 해군이 가진 마지막 카드가 사라지는 겁니다. 남중국해보다 나빴어요. 그리고 한정우가 수중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흐릿한 화면이었어요. 구조물 하부를 찍은 야간 수중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잠수 장비를 착용한 2명이 손에 수중 무기를 들고 구조물 기둥 사이를 천천히 순찰하고 있었어요.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민간 다이버가 아니었어요. 전투잠수조가 구조물 하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2인 1조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진입하지 않은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상은 해경 8척이 돌고 있었어요. 수중은 그물망으로 막혀 있었죠. 거기에 전투잠수조까지 배치돼 있었습니다. 3중 차단이었어요. 수상도 수중도 전부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들어왔을 때 걸음이 또 빨랐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찰조가 추가 관찰을 수행했습니다. 원거리에서 전투잠수조 순찰 패턴을 12시간 연속 감시했습니다. 12시간을 지켜봤다고? 교대 시간을 찾아냈습니다. 교대조가 올라가고 다음 조가 내려올 때까지 17분 공백이 있습니다. 17분이었습니다. 그 17분 안에 그물망 하단 0.8m 틈새로 진입했습니다. 0.8m라는 건 성인 남성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폭이에요. 산소통이 그물에 걸리면 끝입니다. 소리가 나면 끝이에요. 전투잠수조 교대가 끝나면 끝이죠. 센서 3기 수중 스캔 완료. 광케이블 연결부 촬영까지 17분 안에 전부 끝내고 이탈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구조물 1호 하부 수중 스캔 데이터가 있었어요. 소나 센서 3기의 정밀 촬영이 담겨 있었죠. 주파수 대역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잠수함 탐지용이었어요. 광케이블 연결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전부 담겨 있었어요. 전투잠수조가 24시간 순찰하는 구조물 하부에 교대 시간 17분을 노려서 0.8m 틈새로 들어가서 6명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탐지된 횟수는 0이었어요. 그때 감청 자료가 하나 더 왔습니다. 왕젠거의 발언이었어요. 3호 구조물 하부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물고기 떼겠지. 전투잠수조가 24시간 도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 한국 해군에 수중전 능력이 있다고. 있었으면 진작 썼겠지. 물고기 떼라고 했습니다. 그 물고기 떼가 센서를 스캔하고 광케이블을 촬영하고 17분 만에 빠져나간 겁니다. 탐지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센서 증거는 확보했지만 광케이블 전체 구조도는 아직이었어요. 16기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핵심 연결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려면 추가 잠수가 필요했죠. 같은 날 오후에 한정우가 교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UDT 조장의 목소리였어요. 추가 스캔 필요. 광케이블 연결점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 연장 요청. 전투잠수조가 있다는 건 압니다. 대비하고 들어갑니다. 리우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교신 내용이 공유됐던 거예요. 전투잠수조가 있는 걸 알면서 또 들어간다고. 수중에서 마주치면 어떡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리우 쪽도 침묵이었어요. 전투잠수조가 있다는 걸 알고도 들어간다니. 그건 무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비하고 들어갑니다라고 했어요. 상대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다는 건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셰퍼드 분석관. 직접 보시겠습니까?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택기지 활주로에서 서해 작전구역까지 40분이었어요. 밤바다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는 칠흑이었어요.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지금 6명이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착함한 곳은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죠. 7,600톤짜리 서해 작전 지휘함이었어요. 전술실에 들어섰어요. 대형 스크린에 파란 점 6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UDT 위치 좌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점들이 천천히 3호 구조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락관실에서 모니터로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발밑으로 바다가 느껴졌어요. 함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바다 밑 수심 18m에 6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접근 개시. 3호 구조물 하부 광케이블 연결점 확인. 해작사 교신이 따라왔어요. 해경 순찰정 2척 4km 접근 중. 진행합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해경이 4km 거리에 있다는 말에도 톤이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서해 반대편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기함 집무실이었습니다. 왕젠궈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영상통화 중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동기들이 황해방벽 얘기합니다. 교수님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요. 왕젠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끝나면 내가 이 바다를 지킨다. 우리 왕가의 바다야. 통화가 끝났어요. 왕젠궈가 잠시 웃었습니다. 책상 위 배치도를 내려다봤어요. 28기만 완성하면 된다. 12기 더.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참모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3호 구조물 하부 비인가 접촉입니다. 전투잠 수조가 미식별 다이버를 탐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종대왕함 전술실이었어요. 스크린 위 파란 점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교신이 끊겼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어요. 30초째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전술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정우의 손가락이 콘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도 숨을 참고 있었어요. 함체가 흔들렸죠. 그 바다 밑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접촉. 교전. 두 단어뿐이었습니다. UDT 조장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짧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심 18m였어요. 수온은 4도였어요. 시야는 2m도 안 됐습니다. 3호 구조물 하부였어요. UDT 정찰조 선두 2명이 광케이블 연결점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나 핑이 울렸어요. 짧고 날카로운 음파였습니다. 중국 전투잠 수조가 보낸 수중 경고였죠. 왼쪽에서 수류가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뒤쪽에서도 물이 움직였습니다. 2명이 더 있었어요. 합쳐서 4명이었습니다. 2m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조장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피는 불가능했어요. 폐쇄회로 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포가 나오지 않는 대신 총을 쓸 수 없는 장비예요. 오른손이 허벅지 외측으로 갔어요. 수중 나이프를 뽑았습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 전투잠수원이 덤벼들었어요. 조장이 몸을 틀었습니다. 상대의 팔이 어깨를 스쳤어요. 빗나갔죠. 조장의 왼팔이 상대의 목 뒤를 감았습니다. 뒤로 당겼어요. 상대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오른손에서 나이프가 아니라 구속밴드가 나왔어요. 양손목을 한 번에 묶었습니다. 3초 만이었어요. 첫 번째를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뒤쪽에서 두 번째 전투잠수원이 달려들었어요. 부조장이 맞섰습니다. 상대의 손이 부조장의 호흡기 관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기포가 새어나왔어요. 산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조장이 상대의 손목을 잡았어요. 안쪽으로 꺾었습니다. 손가락이 호흡기에서 떨어졌어요. 부조장의 무릎이 상대의 복부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접혔어요. 구속밴드가 채워졌죠. 두 번째도 끝났습니다. 수온 4도였어요. 장갑 안쪽으로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흡기 관이 비틀렸던 자리에서 미세하게 기포가 새고 있었어요. 새어나간 만큼 산소가 줄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가 왼쪽 아래에서 왔습니다. 구조물 기둥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죠. 조장이 돌아섰어요. 나이프 손잡이로 상대의 손목을 쳤습니다. 쥐고 있던 장비가 떨어졌어요. 수중통신기였습니다. 조장이 떨어지는 통신기를 잡았어요.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으로 양각이 느껴졌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세 번째 전투잠수원의 양팔이 뒤로 꺾이며 구속밴드가 채워졌습니다. 세 번째도 끝났어요. 네 번째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 거리에 있었어요.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부조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았습니다. 3초 만에 저항이 멈췄어요. 구속밴드가 채워졌습니다. 네 번째까지 전원 제압이었어요. 3분이었습니다. 전술실 스피커에서 교신이 울렸어요. 접촉 종료. 적 4명 구속 완료. 장비 노획. 스캔 계속합니다. 해작사가 물었습니다. 산소 상태. 1초 쉬었어요. 충분합니다. 전술실이 조용했습니다. 한정우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모니터 속 파란 점 6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전이 끝난 지 30초도 안 돼서 스캔을 재개하고 있었어요. 수온사도 시야 2m에서 4대2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3분 만에 전원 제압했어요. 아군 부상은 0이었습니다. 잠수복 왼팔에 찢어진 자국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장비까지 뺏어왔습니다. 23년간 CIA에서 수중전 보고서를 수백 건 읽었습니다. 미국 네이비실, 영국 특수전단,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 전과를 전부 합쳐도 이런 건 없었어요. UDT 정찰조는 교전 직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케이블 연결점 3곳을 추가 스캔했어요. 16기 전체의 연결 구조도가 완성됐습니다. 핵심 연결점 위치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확인 완료. 복귀합니다. 조장의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어요. 증거를 국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대형 스크린에 수중 사진이 떴습니다. 구조물 하부의 소나 센서와 광케이블 연결부가 선명하게 잡혀 있었어요. 양식장 그물 아래 숨겨진 것들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 드러났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실물이 놓였습니다. 노획한 중국 수중통신기와 암호화 장비였어요. 통신기 표면에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부전구.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이라는 뜻이었어요. 양식장에 왜 군용 통신 장비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 없었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왕젠궈 사령관은 한국이 깊은 우려로 바다를 지킨 적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한국 측 대표가 답했어요.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밑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향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것이 양식 장비입니까? 대변인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통신기를 봤어요. 동부전구라는 글씨가 카메라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5초가 지났어요. 입이 한 번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관련 기업에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연단을 떠났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빈 연단만 찍혔어요. 마이크 2개가 놓인 텅 빈 연단이었습니다. 왕젠궈의 기함이었습니다. 참모가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줬어요. 테이블 위에 통신기가 보였어요. 동부전구 각인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연단이 찍혔죠. 왕젠궈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쥐었습니다. 수중에서 싸웠다고? 전투잠수조 4명을 제압했다고? 장비까지 뺏겼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국에 그런 부대가 언제부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왕젠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글자를 지웠어요. 화면에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전술실에서 기자회견 화면을 봤습니다. 텅 빈 연단이었어요. 남중국해에서는 1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질문 앞에서 도망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UDT 6명이 해낸 겁니다. 증거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택 연락관실로 돌아왔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니터부터 켰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외신 반응을 확인해야 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CNN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서해 작전,
미국 위성정보 지원이 핵심 역할. 그 아래 소제목까지 달려 있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미국 정보 지원 없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BBC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의 작전 능력은 인정하되 미국 정보 인프라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 코멘트가 줄줄이 붙어 있었어요. 리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CNN 봤어? 워싱턴 반응이 벌써 나왔어. 결국 미국 위성이 찍은 사진이잖아. 한국은 미국 없이 자기 바다도 못 지키는 거 아닌가? 국방부 쪽에서 나온 말이야.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어젯밤 세종대왕함에서 본 걸 리우는 모릅니다. 수온사도 바다 밑에서 4대2로 싸워서 이긴 걸 모릅니다. 3분 만에 전원 제압하고 장비까지 뺏어온 걸 모릅니다. 그 바다 밑을 미국 위성은 한 장도 못 찍었어요. 수심 18m에서 일어난 일을 위성이 볼 수 있습니까? CNN이 핵심 역할이라고 쓴 그 위성은 정작 핵심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혼자서는 안 된다고. CIA가 미 제7함대에 요청할 일이라고 직접 말했었죠. 전투함 숫자가 곧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12척으로 120척을 상대하는 건 답이 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정우가 문을 열었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어요. 외신 보셨습니까? 봤어.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서류 첫 장을 폈어요. 이번 작전 미국 위성 지원은 0입니다. 자체 정찰 위성 2기와 해군 수중 드론으로 전부 수행했습니다. 0이었습니다. 미국 위성이 핵심이라는 CNN 헤드라인. 실제 지원은 0이었어요. 한정우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셰퍼드 분석관. CIA 인도태평양 지역 연간 정보 예산이 90억 달러입니다. 남중국해에 10년을 쓰셨죠. 위성을 돌리고 보고서를 올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공섬 7개가 올라가는 동안요. 저지한 숫자는 0입니다. 손이 멈췄어요. 한정우가 서류를 한 장 더 건넸습니다. 한국 UDT 6명. 48시간. 증거 확보. 수중 교전 승리. 장비 노획. 90억 달러 10년 결과 0. UDT 6명 48시간 결과 전부입니다. 90억 달러와 6명. 10년과 48시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위성을 돌리고 보고서를 썼어요. 한 기도 못 막았습니다. 인공섬 위에 활주로가 깔리는 걸 지켜봤어요. 그 활주로 위에 전투기가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미사일이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보고서는 맞았습니다. 매번 맞았어요. 하지만 바다는 잃었습니다. 한국은 보고서를 쓰지 않았어요. 6명을 바다 밑으로 보내서 전부 해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는 바다를 지킬 수 없다는 걸 23년 만에 처음 인정했습니다. 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우. 나는 23년간 분석이 전부라고 믿었어. 전투함 숫자가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틀렸어. 완전히. 마크. 괜찮아. 한국은 전투함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 전투함 대신 사람을 보내는 해군이었어. CIA가 위성사진을 10년 찍는 동안 한국 UDT 6명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가져오고 수중에서 싸워서 이기고 장비까지 뺏어왔어. 어느 쪽이 바다를 지킨 건가? 리우가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과잉 해석했어. 구조물이 군사시설이라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증거를 가져왔고 싸워서 이겼어. 우리는 과잉 해석이 두려워서 10년을 기다렸고. 리우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한국이 옳았어. 2014년에 저는 보고서가 맞았다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리우는 혼자 오르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라고 했죠. 그 사이에 인공섬 위에 미사일이 올라갔어요. 한국은 보고서도 안 쓰고 혼자 옳다고 우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 밑으로 갔어요. 기자회견 이후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이 28기 추가 건설 전면 중단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기존 16기 중 14기 철수에 합의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10년간 인공섬 한 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만든 전례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물리적으로 저지된 사례였어요. 한정우가 모니터를 끄며 말했습니다. 아직 2기 남았습니다. 너희들 또 들어갈 거지? 한정우가 돌아봤습니다. 미소는 없었어요. 우리 바다입니다. 진해 부두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상륙정이 부두에 닿았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조장이 내렸어요. 군장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어요. 부두 끝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조장이 잠수복 소매를 걷었어요. 안쪽에서 파란 비즈 팔찌가 나왔습니다. 아빠, 진짜 갖고 왔네. 약속했잖아. 딸이 팔찌를 받아서 자기 손목에 채웠어요. 조장이 딸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돌아섰어요. 군장 가방을 다시 메고 걸어갔습니다. 환호는 없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나중에 한정우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조장은 부두에서 딸을 안고 30초도 서 있지 않았다고 해요. 사진도 안 찍었습니다. 팔찌를 건네주고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돌아섰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한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잠수복 오른쪽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수중 교전 때 생긴 자국이에요. 딸한테는 말 안 했더군요.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빠 잠수복 오른쪽 소매가 찢어져 있었어요. 수온사도 바다 밑에서 4명을 상대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팔찌를 돌려받았다는 것만 알았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톰 브래들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CIA 후임 분석관이에요. 제가 돌아가면 서해 데스크를 맡을 사람이었습니다. 귀국 준비 브리핑 겸 통화였어요. 이 사람은 위성사진으로 바다를 분석하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와 같은 눈을 하고 있겠죠. 형,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이 이걸 해낼 줄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 남중국해 경험이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지 않았어요? 형이 2014년 파이어리 크로스초를 분석했잖아요. 그래. 예측은 했지. 중국이 서해에서도 밀어붙일 거라는 예측. 한국이 항의만 하다 물러설 거라는 예측. 둘 다 맞았어. 절반은. 절반이요? 중국은 밀어붙였지. 근데 한국이 물러서지 않았어. 거기서 예측이 틀렸어. 23년간 바다를 위성으로 봤거든.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줄 알았어.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기지 너머로 서해 쪽 하늘이 보였어요. 그 바다 밑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잠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파란 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파란 팔찌를 잠수복 안쪽에 넣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위성 아래에 있었어. 수온사도 바다 밑에. 파란 팔찌를 차고. 톰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형, 저도 위성으로만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서해 데스크 맡으면 모니터만 보지 마. 한국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지키는지 직접 봐. 통화가 끝났습니다. 모니터를 껐어요. 연락관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4개월간 앉아 있었던 자리였어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성사진을 보고 보고서를 쓰고 한국을 몰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한국은 바다를 위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지켰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투함 12척으로 38척을 상대한다고. UDT 6명으로 해경 8척과 전투잠 수조의 감시망을 뚫는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위성 데이터를 보면서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돌려봐도 성공 확률은 10% 미만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확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 밑으로 갔어요. 귀국 전에 CIA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한국 UDT 서해 수중정찰 기록을 검색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127회. 탐지된 횟수는 0이었어요. 성공률 100%. CIA가 위성을 돌리고 보고서를 쓰는 사이에 한국 UDT는 3년 동안 127번이나 서해 바다 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27번이었습니다. 옆에 비교 데이터를 놓고 봤어요. 미 해군 네이비실 인도태평양 지역 수중정찰 성공률을 열었습니다. 94%였어요.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특수부대
세계 최정예라고 불리는 네이비실이 94%였습니다. 100번 중 6번은 탐지됐다는 뜻이에요. 한국 UDT는 127번 중 0번이었습니다. 세계 최정예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검색했습니다. 수중 열세교전 승리 기록이에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수중 교전을 벌여 이긴 기록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를 보고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0건이었어요. CIA 62년 기록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국 네이비실도 검색했어요. 영국 특수전단도 검색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코만도, 이스라엘 샤예텟까지 전부 검색했어요. 수중에서 수적 열세를 뒤집고 이긴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대4 열세에서 수중 교전을 벌여 전원 제압하고 장비까지 노획한 사례. 이번이 유일했습니다. 한국 UDT가 만든 기록이었어요. 한정우가 처음 만난 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UDT 서해 전대가 작전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때 참고라는 말을 가볍게 들었어요.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준비 태세가 아니었어요. 이미 3년째 실행 중이었습니다. 127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처음부터 준비돼 있었어요. 저만 몰랐습니다. 귀국 전날 마지막 감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왕젠코 중장이 보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왕가의 바다라고 했던 서해에서 자기 부대 장비를 뺏기고 물러난 겁니다. 아들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는 끝내 전송되지 않았어요. 황해방벽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구조물 16기 중 14기 철수가 완료됐어요. 잔여 2기는 아직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장은 내일 다시 출항한다고 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24시간도 안 돼서요. 딸에게 팔찌를 돌려주고 잠수복을 갈아입고 다시 바다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서해 어딘가 바다 밑에 있을지 모릅니다. 파란 팔찌를 차고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위성을 돌리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기다렸어요. 서해에서 한국은 48시간 만에 움직였습니다. 차이는 전투함 숫자가 아니었어요. 기다리느냐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서해에 아직 구조물 2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2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상으로 빼야 할까요? 아니면 UDT가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UDT 조장은 오늘도 바다에 나가 있을 겁니다. 수온사도 바다 밑에서 대한민국 서해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7번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번도 들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해감사 채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군사안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